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가 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속전속결로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대표는 당대표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만 당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출연자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의 기소에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라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긴급 최고위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까지 열어서 이재명 지키기 플랜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 기소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속전속결로 당헌 제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습니다.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되자마자 당헌 예외를 적용시켰습니다. 결국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셀프 방탄이다.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기소 30분 만에 최고위 열었고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당무위도 소집했고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알려서 소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헌 80조 당직 정지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공표했고 이 대표는 당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참석 혹은 오지 못해서 서면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69명 모두 만장일치로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재판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당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화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정도에 10시 반쯤이었나요? 기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시에 긴급 최고위 열고 당무위 개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정도 걸리고 그 전에 공지가 되는 게 관례인데 워낙 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어제 바로 소집을 했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 대표 최고위에 불참했고 그다음에 당무위에도 불참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후 5시 당무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1시간 만에 논의를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끝냈고 당헌 80조 예외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자, 못 온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당무위원회 지도부 포함해서 그리고 지자체장들,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다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명 참석했고 서면 의견서 제출한 사람 39명. 그래서 69명이 모았는데 모두 다 찬성, 만장일치로 이 대표를 당대표직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원 당규가 이렇게 그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당직을 내려놓는다라는 당원 당규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이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은 굉장히 정당하다.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는 더 강화돼야 될 이런 규정을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당원 당규를 언제나 총선 앞두고는 더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어떤 그 정당이 거꾸로 지금 당원 당규를 지금 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한 사람을 위한 정말 당대표이든 누구든 어쨌든 한 사람을 위한 당원 당규를 역행하고 있다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이거를 이렇게 예외 조항을 했다. 이 당은 지금 거의 사당화되고 있다라는 유권자들의 비판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로 보여집니다. 한민수 대변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뇌물과 부정부패 여기 이제 조항이 80조 1항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망의 경우는 명백한 정치 탄압에 징후할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을 경우는 이걸 당무위원회의 결정, 유권 해석으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당원들이 권리당원만 한 140만 명 되고 네. 일반 당원까지 200만 명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난 지도부에서 당원 당규가 국민의힘도 100%로 룰 바꾸듯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원 단계에 바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왜 속전속결로 또 이걸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수사 빨리 나가라 해서 3번씩이나 수사 받았어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네. 안 받는 분 있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도 3번씩 받고 또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계속 밝히다가 더 밝혀라.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길게 했다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걸 왜 빨리 했느냐 이런 말씀은 네. 이미 이제 기소된다는 거는 아마 그 언론 보도도 네. 그제부터 계속 나왔죠. 네, 뭐 내일 예상이 한다고 됐던 예상됐었습니다.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정말 뭐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당시 이제 의원총회를 2차례 이상 했습니다. 했고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도 가졌고요. 네. 그래서 그 뭐 내부 구성원들이 이른바 당무위원들이 모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이제 이런 당 대표에 대한 사안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수진, 기동민 의원까지 포함이 됐는데 사안들이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선택적 이런 수사들은 형평성 이런 수사들은 이런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또 일각에서는 의견 질서를 뭐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당무위 열릴 때 못 올 경우는 의견을 받기 때문에 네. 거기는 실명으로 냅니다. 그래야 의견을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절차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는 배임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성남 도계공에 4,895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배임이 성립이 된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아마 크게 다투어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정치 탄압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그 지금 저기 보시면 알지만 저 수사가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고소 고발에 의해서 혹은 네. 언론의 추적 보도에 의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정치 탄압이라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과거의 어떤 사례를 다시 뒤집기 시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이게 분명히 정치 탄압이 되겠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런 사실, 저 수사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저걸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왜 30분 만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느냐. 정말 아마 기록에 남을 그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있을 네. 때 반대표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라도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 봐 서둘러서 지금 저걸 밀어붙인 거거든요. 주류가.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뭐 민주적인 절차라고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네. 보기에는 민주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명계에서는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국,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당 대표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직을 뭐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지금의 행태가 방탄 정당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약간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나오거나 어떤 불리한 사실이 조그만 거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받는 사람한테 엄청 안 좋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이 대표 대표직 유지 결정에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 명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야당의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개딸로 대변되는 이 대표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당원들도 아직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합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뭐 대의 명분 자체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가처분이 이제 성질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 조치거든요. 그럼 뭐를 위한 임시 조치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안인데, 결국에는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그 어제 열렸던 이제 당무위의 어떤 결의가 무효다. 네. 이거를 전제로, 이거를 이제 본안에서 다투는 걸 전제로 하는 이제 임시 조치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이제 열렸던 당무위의 어떤 절차상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걸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제거하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이런 뭐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고, 이게 네. 나중에 뭐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진행되는 이 직무정지 가처분 자체가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직무정지 가처분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이런 자리 지키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이런 걸 좀 정당화해주는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양심적인 당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생각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한 차원 더 내다봐서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근거가 더 확실해지지 않겠냐, 이런 노림수가 있지 않냐,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조차도 불만이 있다라는 뜻은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이 되는 그러한 의견 표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이 심각하다라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 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군사작전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제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신라 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준비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한 5월쯤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이제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쇼라고 얘기를 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종규 위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나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법정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왜 체포 동의안에 대해 들어왔을 때 아니 너 필요 없고 나 가서 판사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방탄 국회로 자기에 대한 것은 다 철저히 막으면서 계속 말로만 검찰 수사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하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니까 못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도 그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과연 죄를 졌다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나중에 권력 잡더니 재심해서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복역하고 나와서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도대체 사법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대법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국 씨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위하면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1심 그 법정 구속이 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논리의 문제라든가 무슨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가 확정돼도 아마 그 지지자들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검찰로서는 이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밖에 찍질 못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대장동 일당들에게 의도적으로 고의를 갖고 이런 천문학적 액수가 가도록 사업 설계를 했을 것인가. 검찰이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폈던 건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을 저수지처럼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그 동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소장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넣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실물로 건네갔다는 이른바 지금 구속 기소된 측근 김용 씨가 받았다는 8억 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금원이라도 갔다라는 그 부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소한 이후에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이 쉼표를 마침표로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게 수사의 성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측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공소유지에 100% 자신이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수사의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건과 그다음에 좀 수사 중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네. 왜 몇몇 부분은 기소가 안 됐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검찰이 지금은 기소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뭐 답이 정해진 기소다.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답이 정해진 기소가 아니니까 일정 부분은 수사를 계속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지금 이 말씀하신 428억 그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이제 8억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백현동 정자동 개발 의혹, 네네. 쌍방울 대북송금 등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한 부분이고 네. 왜 이걸 이 부분들을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도 수사를 하다 그거야말로 답이 정해진 기소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8개를 다 이 사실들을 한꺼번에 기소한다면 그거야말로 좀 답이 정해졌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 수사 상황을 보고 이거에 대해 좀 더 진전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 이걸 병합해서 네네.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기소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게 뭐 공소유지가 어렵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이제 기소하기 전인 네. 3월 21일까지 이른바 검찰발 기사로 네. 428억, 천화동인 1억 1호 마치 이재명 대표 측이 약정받은 것처럼 보도가 총 2,064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예 기소를 못했어요. 공소 넣지를 못했어요. 428억 원에 대해서는. 예, 아예. 저는 대표가 이재명이 됐든 황교안이 됐든 김기현이 됐든 네. 다른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재판을 받는 분이 재판정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잘 가서 재판을 받아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뭉뚱그려서 공격하시는데요. 저는 자기들 일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다는지 입장을 밝혔는지 한 번이라도 기사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장동 5,503억 얘기는 배임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기 전에는 네. 그 배임 얘기는 유동규 씨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나 강제징용 변제안 만들면서 대법원 판결을 또 무시했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대법원이 5,503억 원 공의 환수를 하고 2020년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검찰은 그걸 또 깡그리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성남 FC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한 3년간 수사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또 이렇게 제3자 뇌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권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주장이 맞부딪혔으면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가혹하게. 네. 검사 60명을 동원해서 1년 6개월 했으면 네네. 이제는 법원 가서 다투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을 때 많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이 없으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대장동을 아무리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오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대장동 지금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시점에서 대장동이 아예 없으니까 검찰이 했다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8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딴 걸로 했다가 아니라 지금 공소유지를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뚜렷한 것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가 사실 정답이지. 네. 이게 없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3년 동안 털었는데 안 나왔다.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사 말씀하셨지만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기사를 그때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경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했냐면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지사가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수사를 아예 안 했다라는 그 기사가 있거든요. 안 했다가 그게 나오자 서둘러 몇 개월 뭐 소환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렸다. 이건 당시 사실로 다 드러난 건데 3년 동안 뭐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말씀하시면 그 당시 기사들을 다 체크를 해보시면 네. 당시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런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왜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님 앞에서는 진실을 먼저 밝힐 수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고요. 또 조국 전 수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에 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법정에 가서 제대로 된 말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또 변호사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공소장에 왜 어떤 내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 논란이 계속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것은 법정에서 오갈 공방이에요. 변호사와 그 검사 사이에 오갈 공방이지, 이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증거가 정확히 있는지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걸 가지고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은 그 어떤 선전이나 선동 이런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이 대표도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에게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대장동 기소를 했는데 이러고도 당대표를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 부호가 났습니다. 매일경제는 후흑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표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기조차 벅찬 이 사람이 거대 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마 이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추가 기소가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재판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도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재판을 그렇죠. 참여하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 나가고 있죠.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꼭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 서너 차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준비가 진짜 잘 워낙에 있으니까요. 네. 복잡하니까요. 근데 한 5월부터는 본격화될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쟁점이 많고 불러야 될 증인도 많으면 집중심리 제도를 합니다. 한 요일 내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전일 다 그 해당 재판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일에는 당무를 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추가로 기소가 좀 예정되어 있는 좀 수사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기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법원의 시간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당무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부분도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당원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장 코앞에 닥친 대장동 관련 재판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표직 유지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바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무려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500건. 그리고 공소장도 17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만큼 뭔가 차고 넘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이 방대한 분량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다수당,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수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충분한 증거 없이 이런 기소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뭐 체포동의안까지 이제 제출한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뭐 통과되든 부결되든 그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가면 어느 정도 또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어떤 검찰이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 없이 이런 기소를 했다 보기는 어렵고 2021년 기준으로 형사재판 무죄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97%는 유죄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죄율이 한 0. 몇 %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그래서 검찰을 준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형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판단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다. 물론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도 판단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7% 정도는 이제 유죄가 나는 상황이 물론 이제 지금 3% 무죄의 어떤 뭐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거는 상당 부분 이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불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는 이재명이에요.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카트를 타고 가서 공 찾고 그러는데 김문기 씨가 이게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김 처장이 저쪽으로 날아갔대. 김 처장 옆에 다. 그때 제가 직함이 팀장이었는지 처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타면서 김 팀장 아니면 김 처장 공 거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서 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김종규 의원님, 지금 저기 유튜브에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 법정에서 자기가 할 얘기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까요?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는 사실 저는 그 사건 관련자가 밖에 나와서 저렇게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 발언 자체는 법정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정말 그 유동규 씨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줘야 될 정도로 천연덕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경우는 조금 뭔가 좀 주저주저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풀려 나온 다음부터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미상관하고 그다음 너무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라면요, 뭐 판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기자였으니까 우리가 누구 취재할 때 그 사람의 얘기가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저희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로 저렇게 구체적이고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저걸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그건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그 김문기 씨가 눈이 굉장히 좋았다. 먼 거리를 잘 봤다. 그럼 뭐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저기서 거짓말을 한다면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 잘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마디로 다 증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씨의 발언은 물론 이제 밖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아마 진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31일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3차 공판이 있는데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 측도 유 전 본부장이 뭘 얘기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야 네. 당연히 대표와 대표 변호인이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뭐 당 대변인이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저는 근데 유동규 씨가 좀 전에 방송 나온 것처럼 네. 저도 뭐 김종인 의원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재판받거나 중대 혐의 피의자가 너무 일방적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저 짧은 방송을 보면서도 여기 공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그 워딩까지 그 말투까지 다 기억을 하는 양반이 팀장인지 처장인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난 신뢰성이 차라리 저런 얘기를 재판장 가서 하든지 정작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재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한테 1억 원을 갖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골판지가 들어있는 저도 웃기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골판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쇼핑백에 넣어서 외투에 숨겼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가 부장판사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시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들어갑니까? 판사한테 이상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용한테 저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그 뇌물이라고 할까요? 그 돈 중에 일부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 사실은 배우자에게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장에서 그런 걸 다퉈야지 지금 뭐 정확히도 않은 뭐 팀장 처장도 기억도 안 나는 분이 저렇게 나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아까도 앵커도 뭐 한 500건 얘기하시던데 네. 이 얘기를 한번 짧게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경기도지사 경제관료 출신의 그분이 평소에 정치적 이야기 크게 안 하시잖아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검주국가입니다. 검찰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전 이분이 이렇게 센 워딩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경기도청 4층에 검찰이 3주를 상주했답니다. 상주 압수수색을 했대요. 하면서 이 그 기간 부분에 동안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 뭐 않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저는 밝힌 말씀드리고 입장이기도 싶은 게 하고. 뭐냐면은 네. PC를 92개, 캐비닛 11개, 여기서만 이때만 가져간 문건이 63,824건입니다. 그러면 500건 아니라 이런 거 차곡차곡 모으면 저는 5,000건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 이걸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아니 영장 치고 기소하면서 물적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놨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재판하면 내놓을 거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측근이었던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앞에 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고인이 뭐 검찰 수사 관련.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책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53.7%입니다. 매우 책임이 크다가 42.5%, 조금 책임 크다 11.2%, 책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1.3%, 전혀 없다, 그리고 별로 책임 없다, 조금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있고 그중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10월에 이 압수수색 받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에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았다라는 부분을 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시죠. 김용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차 내부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였고
폰 2개를 사용하는 걸로 검찰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뭔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검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김 씨가 내가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놨을까라고 검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자 이틀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대장동 수사팀 소속 A 검사 이름도 수차례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가 된 휴대전화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압수수색 받기 전에 이재명 대표 집이 있는 성남시 순회동에 가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그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또 질문을 하죠. 이 대표를 만나서 검찰 수사 상황을 물은 것, 들은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신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순회동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만나지도 않았고 뭔가 상의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가 됐을 때 이 대표의 반응도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체포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안이어가지고요.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진짜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지금도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소식 좀 미리 아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지 싶어서요. 민주당 연구원 압수수색도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지금 신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수색 나흘 전에 이 대표 집이 있는 순회동 근처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대비한 듯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렇죠. 발언도 포착이 됐거든요. 네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는 게 있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사실상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오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대개 모든 앱에서 이렇게 물어요. 앱을 다운받았을 때 지금 당신의 위치 정보를 이 앱에서 활용하겠느냐, 이 yes or no를 묻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하려면 yes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 정보라든지 나의 어떤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류가 거의 없죠.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테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미 김용 씨나 혹은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처음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혹은 구속되기 전에 SOS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상한 음식을 먹어라라든지 혹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우리는 검사장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검사장이 뭐 어떻게 하라 그러더라. 이런 유동규 씨의 말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게 사실일까라고 전제를 한다면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정치산 실장이 당연히 자기들한테도 압수수색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시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까지도 검찰 쪽에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게 저는 더 사실은 눈길이 가요. 과연 정말 검찰 쪽에서 이렇게 정보를 흐려주는 무엇인가의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까? 검찰도 그걸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여부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보여지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핫한 인물들 만나보러 이제 가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핫한 인물을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지난 18일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었는데 어제 귀국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별도 통역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들었던 한 장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poses a major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end immediately. Korea suffered from acts of aggression in 1950s, and it was innocent civilians who bore the brunt of devastation. Korea will closely cooperate to help Ukraine rise again.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어를 참 잘하시고 사실 대통령도 이제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재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그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은 충분히 뭐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뭐 국제 공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모습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발언 기억하실 텐데요. 법무부 장관 지명할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인재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도 이어서 확인하시죠. 영문으로 된 그 지방법원의 그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거예요. 권력자의 범죄가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 시기마다 모두 정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닉슨, 레이건, 클린턴, 트럼프, 바이든 다 현직일 때 특검 수사 받았죠. 미국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 프레임대로 답변하기 싫으면 딴 말씀하세요. 뭐 영어 잘한다는 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자, 김정은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저 논란 자체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고 으쓱댈 필요도 없는 거고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영어라는 것은 어쩌면 세계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뭐 영어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 다 영어 엄청 잘해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이나 기준을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통역사들도 얼마든지 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영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는 거는 그거야말로 잘못하면 사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시면 잘한다 그러니까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오늘 그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비판을 무릅쓰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던 그 이 법안을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에 맞는 키를 10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의 뉴 노멀이 될 것입니다. 자,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게 지난해 제 기억으로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죠. 연속해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무소속 의원 민영배 의원의 이제 그 탈당하고 참여한 거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꼼수다 그런 식의 위장 표현을 이제 탈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했었죠.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이제 검사들은 이제 검사들 수사권을 범위를 축소한 부분이 뭐 위헌이다 이렇게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처럼 논리를 폈는데 당시 보면은 국회에서는 저도 뭐 국회를 근무를 해봤으니까 국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가 과연 이 소송의 현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뭐 근 1년까지는 뭐 안 됐습니다만 거의 가까이 돼서 현재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법안 처리였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뭐 좀 후폭풍이 있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다음 인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2021년 12월 특별 사면돼서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외부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사저에만 계속 그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속했던 정당의 대선이라든지 또는 총선에 어떤 유세 현장에 가서 손도 들어주고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워낙에 분파 정치, 파당 정치, 서로 진영 정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지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진짜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들지 않을까. 저는 도리어 역으로 전직 대통령의 어떤 노하우, 지금까지 어떤 외교 활동을 벌였고 어떤 국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 전수받았으면 해요,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이 어떤 진영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그런 정치 활동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통합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런 활동은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이용하려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후광이라든지 이 어떤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현직 정치인들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드러난 건 없는데 뭐 일단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본 걸 말씀드리면 뭐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사람들을 좀 만난다든지 공개적으로 외부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간에서는 또 뭐 치매에 걸렸다는 둥, 뭐 몸이 안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길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뭐 걱정이나 우려는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잘 알고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본격적으로 또 행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이틀 앞두고 대전 현충원 찾았다면서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매해 그 기일에는 좀 찾겠다. 그런데 투옥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참모들에게도 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행보를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정치적 의미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외부 외출도 간혹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4대강도 좀 둘러보고 그 현장도 보고 청계천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양입니다.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그때 입은 외투가 무려 시가 1,900달러,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격자 무늬를 보고서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를 이제 여러 언론에서 추정을 해봤더니 프랑스의 상당히 고가예요. 1,900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은 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북한의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김정은 일가가 원하는 품목들, 명품들, 가방들 공수하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북한 주민들은 어려움에 공공함에 처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면 아까운,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설전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근데 왜 이제 와서 하자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지 말고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합니다. 권성동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싸우다가 친해진 두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과거 정청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항상 이렇게 날을 세우면서 또 설전을 벌였던 모습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과거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정의 하나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면 좋은데 정의 하나니까 그럼.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정직하게 뭐 이렇게 급해요? 빨리 주세요. 잘하는 걸 하세요. 주시면 되지. 하시라니까.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사 진행 발언을 하세요. 자,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일단 제목부터 좀 살벌합니다.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드다니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빨간색 밑줄치 부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지금 KBS, MBC가 공영방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KBS 이사회는 11명, MBC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21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신문 계속 잡아주십시오. 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요것 또한 추진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진영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많이 넣어서 정권은 빼앗겼지만 방송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2016년도에도 이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일 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스멀스멀 나와서 직회부시키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2016년도에는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방송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안을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엔 그 부분에 대해서 싹 입을 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민원연 쉽게 하면 좀 진보 성향의 언론 단체들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현재로대로 하자면 여당과 야당 그 공영방송 이사에서 여당이 더 많은 수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야당이 더 작은 수를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를 21명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리고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직능단체 예를 들면 방송기자연합회라든가 네, PD연합회 네. 뭐 이런 데서 6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MBC 그 노조에서 성명을 낸 거를 보면 아니 여기 지금 그 방송기자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이 학회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TV 바로 이 방송이네요. TV 조선에 대해서 점수 조작을 하는 것들을 밀어붙여서 구속된 사람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포진해 있다. 그런 협회다. 근데 그런 협회에다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지형이라는 게 그 언론 노조에 속해 있었던 분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직능단체 그리고 학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도 지금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된 분들에 의해서 지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은 다 진보 성향이에요. 그러면 말로는 이게 여러 확대를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편들을 불러다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MBC 제3노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왜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고치자고 했다가 입 싹 씻었다가 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이것을 바꾸자고 들고 나오고 있느냐 의도가 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MBC가 노조가 3개인가 제가 있는 거 아는데 제3노조가 제일 가장 규모가 적죠. 저 이런 내용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입장을 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집권 시절에 바꾸자는 한 비판 저는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왜 집권하고 안 했느냐? 뭐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이 있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판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은 아니 그 모든 그 언론 전문가들, 학자들 그리고 언론 현업단체 모두가 방송법 개정해야 되고 찬성한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미흡하다는 더 강하게 하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간담회도 가졌었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만나서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지금 민주당이라는 한 당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그 비판을 하시려면은 민주당 그때 왜 안 했느냐 이거 비판을 수용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방송의 독립성을 가져가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논의에 참여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과방위가 지난해 12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넘어갔어요. 근데 법사위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위원장이니까 아예 논의를 안 해요. 100일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법사위가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에다 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겠다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제발 안을 가져와서 논의를 좀 하자. 그런데 이번에 정순신 자녀 학력 폭력 사태에 대한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잘 논의하다가 통과하려면은 퇴장을 해버려요.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그냥 이렇게 뭐 독주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논의를 좀 같이 하고 필요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해야지 국회에서 그냥 무조건 뭐 일당이 한다 이걸 뭐 주장하려는지 몰라도 아예 방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의 공정미디어위원장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적어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논의를 한다면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방위에서 수적 다수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고 그걸로 표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법안, 그것도 과거에 야당일 때는 만들어놨다가 본인들이 집권당일 때는 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법 개정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두가 되고 있죠. 지난해 출산율 0.78% 역대 최저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자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다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던 단계에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30살 되기 전에 애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시켜주겠다. 그리고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 아동 1인당 수당을 2억 이상 지급하겠다. 물론 일시불로 바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월에 일정 금액을 주면 아마 18세까지 그 돈을 다 받으면
2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들으시는 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걸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비판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일단 공식 제안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김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금전적인 어떤 금전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지금까지 늘상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병역 문제 부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어떤 심기를 좀 거스른 것 같은데 30 전에 보통 결혼한 사람도 잘 없는데 이걸 셋을 낳으라 그러면 언제 났습니까? 셋을.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이런 무리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병역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화두인데 뭐 물론 뭐 자녀 3명을 낳았다 굉장히 애국자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 병역 면제 혜택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출산에 대한 혜택 뭐 과거에 이제 쏟아부은 돈만 한 24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결국 출산율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 이것보다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제가 볼 때 한 10%가 행복이면 90%가 희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90%의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 이런 자녀 출산을 선택한다. 그걸 선택지로 놓는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 문화적인 이런 문제점, 이런 것도 구조적 문제점을 좀 성찰해봐야 될 때이지 지금 무조건 어떤 혜택만 준다, 금전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 출산율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실도 이 자료를 읽어봤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정부 대책도 조만간 나오겠죠.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제대로 된 걸 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